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임홍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잼버리 전세버스 임차료 지연 문제에 이어 대포폰 100대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 짚어보고요. 전주 풍폐지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만금 잼버리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잼버리 기간에 동원된 전세버스 임차료 정산을 놓고 전라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잼버리 대회가 지난달 7일 조기 폐막되면서 긴급 투입된 전세버스 1000여 대가 버스 임대료 약 50억 원을 받지 못해 집단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당시 해당 버스들은 새만금 영지에 있던 대회 참가자들이 전국의 숙소로 이동할 때와 숙소 주변 관광지로 이동할 때 이용되었는데요. 그러나 전세버스 계약 주체인 전라북도가 아직까지도 임대료 지급 시기조차 알려주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앞두고 좀 운송업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9월 중순경까지 버스 임차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전라북도가 내놓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여의도 국회 부근에서 집회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네, 전세버스 임차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비비가 이미 책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도 전혀 방비책을 세워놓고 있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도 예산의 예비비 중 36억 6천만 원을 전세버스 임차료로 지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의 입장은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닌데 다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지급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전라북도 입장을 밝혔는데 전세버스 임차료 체계가 좀 독특하다고 하더군요. 네, 전세버스 임차료는 이 전국적으로 정액제가 아닌 업체마다 자율요금제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운행거리지만 지역과 업체마다 임차료가 크게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전라북도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예를 들어 300km를 같이 운행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업체는 1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업체는 15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형평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마다 가격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실제로 매일 1000여 대의 전세버스가 운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9개 시도에서 300개에 가까운 버스 운송업체가 투입이 되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각 업체마다 측정한 버스 임차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업체 한켠에서는 집회를 예고했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원만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전라북도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라북도는 대부분 지역의 업체들과 비용 협의가 마무리되었지만 일부 업체와의 비용 조정 부분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아직 비용을 완전히 조정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서 비용 정산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협의만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추석 전에는 단계적으로 비용 지급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하였고요. 모쪼록 이번 잼버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치러진 가운데 이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만큼 좀 비용 정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대포폰 100여 대를 개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분실된 신분증으로 전화를 개통했다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일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신분증을 분실하시게 되면 반드시 분실 신고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대가를 받고 이 유심폰이나 이 핸드폰 등을 좀 넘긴 일당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직원이 누군가 분실한 신분증을 발견해서 가져오면 이 공범 일당인 통신사 대리점주를 통해 알뜰폰 유심을 개통했습니다. 이후 총책을 통해 유심 1개당 약 18만 원 정도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으로써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피해자만 하더라도 지금 밝혀진 것이 13명이고 개통된 유심이나 핸드폰이 약 130여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신분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본인 이름으로 개통된 걸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개통이 되더라도 이 새 휴대폰으로 개통 연락이 가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제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였더라면 이 분실된 신분증으로는 개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통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일단 개통됐다고 한다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습니다. 네. 대포폰을 개통해서 보이스 피싱 조직에게 넘겼다는데, 자, 붙잡힌 일당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겠습니까? 네, 범죄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단 타인 명의로 이렇게 대포폰을 개설한 행위는 정보통신사업법 제30조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범죄자들이 분실 신분증을 이용해서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신분증을 이용해서 신용카드 회사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요. 또 이렇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카드가 정당한 소유자인 양 가맹점주를 속이고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휴대폰이나 통장을 개설했다. 그러면 그 신분증을 도난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뭐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건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어떤 피해자의 그 명의를 도용해서 범죄에 이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 피해자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몰려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법은 이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나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런 개인 정보들이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가 되었다고 수사기관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피해자로서는 신분증을 내가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실한 것뿐이고 나도 피해자다. 이러한 점을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명을 해서 혐의를 벗는다 할지라도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떤 시민으로서는 좀 큰 불편이자 곤욕이 될 수 있고요. 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신용카드 회사나 제3자로부터 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분실 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신분증을 분실하면 제대로 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주 객사에 가면 풍패지관이라고 적힌 한자 성어가 새겨진 그 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풍패지관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자, 사업 규모와 배경은 어떻습니까? 네, 조선 초기에 세운 전주 객사 풍패지관은 이 전주 객사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이 전패와 궁궐을 상징하는 걸패를 가지고 이 예를 올리던 의례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라도의 위상을 보여주는 풍패지관인데요. 근데 현재는 좀 좀처럼 제 모습을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2018년부터 이제 3년여에 걸쳐서 해체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보수 공사 도중에 이제 유물이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제 철저한 복원과 관리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귀중한 문화유산을 남겨주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좀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좀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의 좀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자, 풍패지관 정비 작업이 잘 되면 구도심 거점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전주 객사는 이제 과거에는 백성들, 지금은 이제 우리 전주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풍패지관이 이제 보물 583호로 지정되어 있고 전주의 주요 시내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객사의 한복판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정비 작업이 순조롭게 끝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쉼터는 물론 이 관광 명소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어 주변 상인들의 좀 기대도 좀 상당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은 시민들이나 좀 분들이 좀 빠른 정비 사업이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난해 실시된 발굴 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전기에 축조된 시설의 흔적들이 이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풍폐지관은 이 조선시대 전주 객사의 청으로 이 전주부 관내에 좀 많은 공적 활동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만큼 어떤 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전국에 많은 객사들이 훼손되었지만 이 다행스럽게도 이 풍폐지관의 경우 오늘날까지 그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인정을 받아 1975년 좀 아주 일찍 벌써 50년 전에 보물로 좀 지정된 사례가 있었고요. 더욱이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전주 객사가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했다. 이러한 사실까지 좀 추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단독으로 좀 정비사업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주시가 좀 함께 종합관리 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풍폐지관 최근 몇 년간 이제 방치되다시피 했는데요. 시민들은 이제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미뤄지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비 사업 언제쯤 재개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전주시에서는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풍폐지관 학술 조사와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계획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긴 한데요. 빨라야 올해 12월경에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 승인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본격적인 정비와 복원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환경 정비와 복원 사업을 좀 통해서 좀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이 역사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풍폐지관이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도민들의 수건 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난해와 올해 조 단위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정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 운영되면서 개발 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다 기본 계획 재검토는 물론 새만금 공항 사업자 선정 절차도 중단이 됐습니다. 새만금 사업과 삭감 예산 복구 전망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두 분 모셨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의원 모두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해서 삭발 투쟁에 들어간 점 도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김윤덕 의원님. 네. 자, 새만금 잼버리가 도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파행을 겪었습니다. 대외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심적 고충이 커셨을 텐데 그동안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번 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 중에 한 사람으로 이번 잼버리가 파행을 겪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잼버리의 파행을 중앙정부가 그토록 잼버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잘못되니까 우리 전라북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중앙정부의 후한무치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이번 새만금 예산을 78%라고 하는 그런 대폭적 삭감을 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복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잼버리가 전라북도에서 개최된 만큼 전라북도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롯이 전라북도만의 책임이다라고 떠넘기는 것은 또 역시 어불성설이겠죠? 네. 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번 잼버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오면서 실질적인 제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뭔가 더 잘해보겠다고 문화체육부 장관, 또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K-팝 또 K 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번 잼버리가 매우 안전한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진행 과정에서 뭔가 폭우가 내리고 또 기상 이상 현상이 생기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 타이밍에 실제 중앙정부가 너무나 쉽게 외면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하위 공무원들이나 뭔가 이렇게 그 문제 삼고 이런 방향이 아니라 감사하는 감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대등하게 또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뭔가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께서는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에 한 분으로서 이제 대회를 치르셨죠. 네. 자, 한병도 의원님,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개발 사업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SOC 예산 삭감률이 78%라고 이렇게 김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 구체적인 삭감 내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부처에서 요구한 액수가 6,626억 원이었는데요. 정부에서는 1,47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78%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새만금을 보더라도 그 공항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거의 삭감액이 89% 그러니까 90%를 삭감을 해버려서 실질적으로 공항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쳤고요. 그리고 항만 같은 경우에도 무려 74%를 삭감을 했습니다. 또 그 트라이포트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철도 부분인데요. 네. 철도는 정부에서 10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모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이제 난관에 봉착을 했고요. 정말 참담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479억 원만 반영이 된 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만 반영이 됐고요. 자, 이 정도 예산 삭감 어떻게 예상은 하지 못했겠죠? 한 의원께서도? 그 예산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새만금 예산이 삭감될 거라는 기류는 보이기는 했는데요. 설마 실제로 특정 지역의 SOC 사업을 이렇게 삭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건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건 현실화되지 않을 거다. 굳게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투자 관련된 내용이 우리 전라북도에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고 싹싹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코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부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우리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최대한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로 좀 덧변을 드리면요. 실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 자체가 전년도의 예산을 평가하고 또 그 평가한 데 기초해서 예산 성과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 부처에서는. 네. 그 성과계획서에 기초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성과계획서에서는 우리 공항 같은 경우는 적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철도라든가 항만도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성과계획서는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원래 계획대로 중기 재정 계획에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다 잡혀 있었던 거예요. 5월 31일 날 국토부 부처안이 정리가 되고 나면 기재부하고 협상을 해서 조정을 하거든요. 문제는 부처 안에는 제대로 올라가 있던 예산이 5월 말 이후에 갑작스럽게 삭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삭감액이 과거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78%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를 삭감하기도 했지만 두 번째로는 성과계획서에 기초한 그 계획서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5월 31일 이후에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그건 바로 잼버리의 파행을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숨기기 위한 매우 치졸하게 숨기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에서 저는 예산 보복이고 예산 폭력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새만금의 뭐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도 했고 최근 이제 몇 년 동안은 예산 요구 대비 반영률이 100%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보면은 과거에 새만금 사업 어떤 범위까지 확대됐는지 우리 김 의원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에는 80% 내외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2022년이 넘어오면서부터는 100%를 넘어섰고 실제 2022년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 그 편성 과정에서는 30%에 가까운 그런 예산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 선거 당시에서도 호언장담했고 또 잼버리가 열리던 그날 당일도 속도전으로 새만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현재 새만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개발 속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예산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한 의원님, 새만금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강행됐습니다. 뭐 이대로라면 뭐 공항이라든가 철도, 도로, 항만 내년 뭐 착공이라든가 사업 진행이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요들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전라북도랑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평가를 해서 이후에 국제 대회들은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상태에서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김윤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이 이 장기적인 사업들은요.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이것이 총 사업비를 정해놓고요. 기간을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속성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2020년에는 정확히 정부 요구액의 87%가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03%가 반영이 됐고요. 2022년도에는 139%가 반영이 됐습니다. 23년에는 101%가 반영이 됐고요. 모든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100%가 넘게 반영이 되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를 반영을 하면은 트라이포트라고는 공항, 항만, 철도를 제외하고도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요. 정말 이번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변화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네. 트라이포트 말씀하셨으니까 자, 김 의원님 그 중에서도 이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그동안 뭐 그 부분에 기대가 컸었는데 자, 내년도에 착공 예정이지만 이제 새만금 사업 전반의 재검토 뭐 이런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네. 내년도 착공 사실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 그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보자면 내년도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아예 공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는 무서운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여주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 규모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공항 문제는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냐면 공항 문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전체 18개 시도에서 각자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예타를 면제해서 그 사업만큼은 그 지역을 위해서 선택한 건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라고 어떤 국가적 약속입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는 그때 공항을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 가덕도 신공항은 당시 부산에서 선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는 예타 면제 사업을 다른 걸로 했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 거죠. 우리는 당시에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공항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신공항 문제는 당시 결정되고 나서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그런 도민적 불만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1년이라도 오히려 상당히 앞당겨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공항 문제만큼은 더더욱 뭐 항만 문제라든가 또 철도 문제 또 도로 문제까지 있지만 공항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한 의원께서. 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존 정부가 확정을 해서 진행한 사업들을 자기 직권을 남용한 거죠. 이렇게 막 바꾸어대면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각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운영한 때는 고도의 절제력이 필요하고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국민들과 그 지역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네, 결정을 정무수석. 한 네.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때 저와 함께 일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지역이 현재 기획재정부 KDI에서 추진하는 예타를 지방에서는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지역의 주요한 현안 사업들을 아무것도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냐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논의하고 고위당정청, 당과 청와대와 정부에서 수많은 토론을 했고요. 저도 그 회의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향후 새만금의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새만금 공항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1순위로 새만금 공항을 했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처도 반대하고 그런 과정을 뚫고 정말 어렵게 새만금 공항을 확정을 하고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타당성을 재검증하겠다? 그럼 예전에 타당성을 검증한 건 뭡니까? 예전에서 정부에서 일한 건 그러면 KDI에서 예타 면제해서 추진한 건 그건 행위를 안 한 겁니까? 이걸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새만금 여러 사업 중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자, 한 의원님,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도 새만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도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야기한 것이 빅피처, 큰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 도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전라북도에 방문해서 새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다.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간 안에 완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심이 속도전이다.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총리도 방문을 해서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은 새만금이다. 속도감 있게 모든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독려해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시는 이야기는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고 그냥 말의 유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초기에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피처를 그리려면은요 현재 부처 반영액이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야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이걸 중단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공항 같은 경우 또 용역을 하면 몇 개월, 1년, 2년이 걸리면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예산 투입을 중단을 하면 모든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빅피처를 그리려면 부처 반영액을 즉각
반영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새만금 공항 관련 예산은 요구액 대비 11%, 66억 원 정도 반영에 그쳤지 않겠습니까? 네. 김 의원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에 뭐 불법성 소지가 있다. 네. 이런 점을 이제 국정조사라든지 네. 아마 또 이제 뭐 국정감사 기관을 통해서 많이 조금 노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제가 그 판넬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정부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급작스럽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급하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과 계획서에는 예산을 적게 투입해야 된다.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또 삭감한 거죠. 앞뒤말이 안 맞는 문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안 맞는 문제는 빅피처를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 원래 진행되는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림을 바꿔도 바꿔야 되고 크게 그려도 그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원천적으로 거짓말인데요. 실제 새만금 개발청에서 새만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원래 그리겠다고 새로 그리겠다고 해서 처음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5억 원의 핵심적 내용은 2차 전지 특화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MP에 대한 부분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요구를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하다 해서 마스터 플랜 변경 비용으로 5억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또 이 마스터 플랜 5억 원을 잡아놓은 그 전제는 뭐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마스터 플랜 변경이 논의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새만금 예산을 감정적으로 또 예산 보복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워낙 전라북도 도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겁니다. 정부에서 부처에서 요구한 건 요구한 대로 있고 예산 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다면 별도로 표시되는 게 현재 법 체계에 맞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5억을 요구했고 기재부에서는 정부에서는 10억 증액해서 15억이다. 그럼 말이 맞는 거죠. 법대로는 맞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우니까 약간 바꿔요.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에서 처음부터 15억을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바꾸고 조작하는 겁니다. 전 여기에 분명히 자신들의 과오를 자신의 어떤 예산 보복을 숨기기 위한 저는 그런 행위들이 행정 서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또 그 대표적으로 항만 문제도 실제 그 예산 계획서에서는 1677억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 미처 지우지 못한 거죠. 그리고 현재 부처 안으로 또 정부 안으로 해서 대폭 삭감한 예산을 반영한 것 자체가 뭔가 현재 그 예산 어떤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 각 부처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법률의 기본적인 방향을 또 위반하고 있는 위법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의원님, 뭐 투자를 계획했던 그런 기업이라든지 투자를 앞으로 또 뭐 고려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새만금에 좀 들어오기가 좀 주춤거리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난 8월 2일이었죠. 윤 대통령이 새만금 현지를 방문해서 기업들과의 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기업 유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저는 주춤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고 또 제2차 전지 특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정말 가장 많이 투자 유치에 관한 문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다 구축이 되고 공항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항만 관련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면 물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SOC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우리 새만금이 주요 단지로
부각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기본적으로 가질 거라는 우려가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게 국가 사업이잖아요. 새만금 사업이 국가 사업인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부에서 좀 도움을 주고 오히려 기업을 독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 삭감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우려가 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이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그리고 도민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이 예산 복원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또 의원들은 저희들이 여당도 만나고 부처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이 최종적으로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모아 나가고요. 그런 노력을 해서 기업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일각에서는 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뭐 여당의 포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한번 다시 말씀해 이번 주시죠. 그 새만금 예산 보면서 저는 잼버리의 파행을 자신들의 어떤 오류, 책임을 덮기 위한 하나의 실책이라고 저는 보여졌고요. 저는 또 한 번 또 고민하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 잼버리가 부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면, 만약에 대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면 과연 현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결코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해서 예산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종국적으로는 저는 죽었던 망령, 지역 감정을 되살리고 또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일관되게 저희 민주당을 지지한 거에 대한 저는 감정적 화풀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새만금 문제, 또 아까 우리 한병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새만금 문제는 단순히 새만금 SOC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새만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이 되고 또 아마도 기업들의 무관심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데에 기초해서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떤 전라북도를 타격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의도가 분명히 있다. 특히 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기존의 전라북도 국민의힘의 동행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국민의힘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챙기겠다고 하는 동행 의원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이번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을 앞장섰다는 게 너무나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후한무치한 행동이고 또한 그걸 통해서 상대적 지역감정 자극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영남에서 자신들의 표를 지키겠다고 하는 저는 아주 불순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의원님, 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전라북도 예산 삭감 문제는 민주당 전체에서 추동력을 가져야만이 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당내에서는 어떠한 역할과 또 투쟁을 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요즘 그 새만금 예산 문제로 우리 전라북도 의원들은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애결위에 또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새만금 문제를 집중 부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는 소위에 또 우리 전라북도 의원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원내대표와 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전라북도 의원이 소위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근데 현재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통 예결 소위위원은 광주, 전남, 전북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 21대는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네. 3년 동안 연속해서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이 애결위 소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참여를 하면 4년 연속 하기 때문에 우리 원내 지도부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새만금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전라북도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번에도 애결 소위에 꼭 참석을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이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님께도 예산 삭감 이후에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하셨고요.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이건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로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또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예산과 관련된 골목골목에 모두 배치해서 결국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의원님. 자, 연말에는 예산 관련 여야 협상을 하게 될 텐데요. 새만금 예산 삭감이 주요 현안으로 될 수 있도록 김 의원께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하실지. 저는 우리 한명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이 새만금 예산의 복원 없이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새만금 문제가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 전체의 문제이고 또 예산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대응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예산안 전체의 발목을 잡고서라도 전혀 타협 없이 저는 싸우는 길만이 저는 우리가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새만금 예산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다양한 형태의 각 부처에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디테일을 살려서 다양한 형태의 부처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지키는 것 또한 좀 살펴보면서 이번 싸움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저는 전라북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번처럼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정말 원팀이 되어서 뭉친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돌파할 수 있고 정말 어이없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원내대표님 모두가 다 그런 확실한 공감대와 저는 의지적인 어떤 그런 통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병도 의원님, 그동안 전라북도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협치를 줄곧 강조해왔고 성과도 거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협치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협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특별법도 저희들이 100일 만에 통과를 시켰고요. 네. 또 이번에 정운천 의원과 함께 전부 개정안도 함께 공동 발의했습니다. 당연히 협치를 해야죠. 그런데 요건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건 협치의 기본 정신을 파괴한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그리고 현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협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요. 여당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건 정부 수립 위에 정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야당에서 증액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증액을 하려면 정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요. 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다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저희 예산과 함께 논의하고 협상하는 이런 과정에서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정말 저는 아마도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여당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6,646억 원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처마저도 당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논의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두 위원께서는 오늘 발언 내용 요약하시고 강조해 주신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덕 의원님. 예. 이번 새만금 예산은 국회에서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 새만금 예산은 원상복귀해야 된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회에서 진심을 다해서 새만금 예산을 지켜내고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병구 예. 위원장님.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상처를 2번 입었습니다. 새만금 파행 이후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잼버리 파행 이후에. 그다음 또 새만금 예산 사건을 무리해서 또 한 번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국회의원,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산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정부 예산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로 도민들의 여망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78%나 삭감했습니다. 정부는 긴축 재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고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도민들과 정치권의 외침을 새겨 듣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